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800억짜리 사드 레이더가 이란의 정밀 타격에 고철로 변했습니다. 패트리어트마저 바닥나자 중동의 부국 UAE가 긴급 SOS를 보낸 곳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산은 장난감이라고 비웃던 미 국방부가 경악했습니다. 천궁2가 실전에서 찍은 요격률 97%, 패트리어트의 절반 가격으로요. 그 충격적인 역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2층 합동작전센터의 대형 스크린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군 자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 화면에서 요르단, 무아카르 기지를 나타내는 점 하나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 포대 상태 표시가 순식간에 작전 불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그만 손에서 미끄러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 위로 쏟아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랜달 모건입니다. 미 국방부 방위사업 차관실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만든 방공 무기를 전 세계에 파는 일을 해왔죠.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이 이름들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무기들을 중동의 왕실에, 유럽의 국방장관에게, 아시아의 군 참모총장에게 팔았습니다. 30년간 제 손을 거쳐 성사된 방공체계 수출 계약만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생에 처음으로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드 레이더 완파, 그 네 글자가 화면 위에 떴을 때 합동작전센터에 있던 32명의 장교와 분석관 중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우웅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4,800억 원짜리 ANTPY 레이더가 고철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단 8기뿐인 사드 레이더 중 하나가 이란의 정밀 타격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요르단 배치를 주도했던 바로 그 레이더였습니다. 3년 전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앞에서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계, 어떤 위협도 놓치지 않는 눈. 저는 그렇게 말했었죠.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합동참모본부 소속 데이비스 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건, 전 세계 사드 레이더 역량의 45%가 방금 증발한 거야. 알고 있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만드는 건 레이시온 한 곳뿐이고 부품의 정밀도가 워낙 높아서 새로 만드는 데만 최소 14개월이 걸립니다. 14개월 동안 중동의 하늘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한 가지만큼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있으니까. 미국이 40년간 실전에서 검증해온 세계 최강의 방공 체계. 패트리어트만 있으면 사드의 빈자리쯤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확신이었는지 떼닫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저 랜달 모건이 미 국방부에 처음 발을 들인 건 31살 때였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안보학 석사를 마치고 국방부 정책분석관으로 시작한 제 경력은 오직 한 가지 신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기는 세계 최고이며 미국의 방공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동맹국들에게 축복이라는 것.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을 CNN이 전 세계에 생중계했을 때 저는 국방부 3년차 말단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그 화면을 보며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지키는 방식이구나. 그 순간 저는 이 무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패트리어트 8개 포대를 판매한 150억 달러짜리 계약, UAE의 사드 레이더 배치를 설득한 비밀 협상, 카타르의 조기 경보 레이더 현대화 사업, 이 모든 것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펜타곤 안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중동의 국방장관들은 저를 미스터 패트리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고마운 고객이었습니다.
좋은 고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은 미국에서 패트리어트를 사갔고 F-16을 사갔고 이지스 전투 체계를 라이선스 받아갔습니다. 성주의사들을 배치할 때도 제가 한국 측 협의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었죠. 한국은 미국 무기의 소비자였습니다. 좋은 소비자. 그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4년 전 UAE가 한국에 천공투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방공 체계라고요? 그건 패트리어트를 흉내낸 아시아산 복제품입니다. UAE가 저걸 실전에 투입하는 날엔 큰 사고가 날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같은 회의에 참석해 있던 국방부 국제협력 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브래들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브래들리는 제 동기이자 30년 직이었는데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한국이 만든 미사일로 자기 나라 하늘을 지키겠다고? 뭐 그건 한국의 선택이니 존중하지. 하지만 그 장난감을 우리 동맹국인 UAE에 파는 건 다른 문제야. 저게 실전에서 작동이나 할까? 한 발에 겨우 28억 원짜리 미사일이 400만 달러짜리. 패트리어트와 같은 성능을 낸다고? 세상에 그런 공짜 점심은 없어. 브래들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UAE의 천공투 도입을 저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UAE 국방부 차관을 만나 넌지시 말했죠. 각하, 한국산 체계의 실전 데이터가 있으니까. 미국 방공 체계는 40년간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은 단 한 번도 실전 요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각하, 국민의 생명을 검증되지 않은 장비에 맡기시겠습니까? UAE 차관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건 차관,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5조 원어치를 계약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5조 원이 얼마나 비싼 수업료가 될지 두고 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본토를 동시다발로 타격한 첫날 펜타곤의 분위기는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가 텍사스에서 출격해 34시간 논스톱으로 날아가 이란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했습니다. 한 대에 3조 원이 넘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는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은 채 이란의 심장부에 벙커버스터를 꽂아 넣었죠. 12시간 만에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저는 합동작전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정규군이 괴멸적 타격을 받자마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수년간 준비해둔 보복작전을 가동시켰습니다. 이란 전역의 산악지대 깊숙이 숨겨둔 이동식 발사대에서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5일 동안 이란이 발사한 것은 탄도, 미사일 200발 이상, 자폭 드론 90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 카타르 미군 기지, UAE의 항구와 석유 시설, 사우디의 정유 단지, 중동 전역이 미사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단순히 양으로만 밀어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요르단 무아카르 기지를 노린 이란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먼저 수십 대의 샤헤드 자폭 드론을 사방에서 동시에 날려보냈습니다. 기지 주변의 패트리어트 포대와 근접 방어 체계가 그 드론들을 격추하느라 사방팔방으로 요격 미사일을 쏟아냈죠. 한 대에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한 발에 58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소모되는 처참한 교환 비율이었습니다.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모든 방어 체계가 드론 격추에 정신없는 바로 그 순간에 이란은 별도의 정밀 타격 수단으로 사드 레이더만을 단독으로 노렸습니다. 양동 작전이었던 겁니다. 값싼 미끼로 비싼 요격 미사일을 빼게 만들고 진짜 목표를 때린 것이죠.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펜타곤 지하 합동작전센터의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3시 17분. 스크린에 뜬 사드 레이더 상태가 작전 불능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오류일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중동 방공 작전 담당 앤더슨 대령이 위성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기지의 레이더 구역이 찍힌 고해상도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검게 그을린 잔해, 안테나 구조물이 반쯤 녹아내린 모습, 주변의 화재 진압을 위해 쏟아부은 소화제의 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4,800억 원이 한순간에 고철로 변한 현장이었습니다. 앤더슨 대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ANTPY 레이더 완파가 확인됐습니다. 복구 불가입니다. 교체하려면 레이시온 생산 라인에서 최소 14개월이 필요합니다. 14개월. 그 단어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14개월 동안 중동의 하늘에 뚫린 구멍을 어떻게 메우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드의 눈이 멀었어도 패트리어트가 있지 않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미국 방공의 주력. 패트리어트 포대만 충분하면 이란의 미사일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정확히 72시간이 걸렸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소모 속도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란은 매일 탄도 미사일 30발에서 50발, 자폭 드론 100대에서 200대를 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한 발의 가격이 58억 원, 고성능 MSE 버전은 78억 원입니다. 매일 수십 발씩 소모되는 겁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레이시온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생애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건, 솔직하게 말할게. 현재 생산 라인은 연간 최대 550발이야. 지금 중동에서 소모되는 속도로는 2달을 못 버텨. 증산하려면 최소 18개월이 필요하고 연간 550발. 전장에서는 일주일에 200발 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장관 직통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장관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합참의장과 중부사령관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관의 얼굴은 사흘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모건, 중동 동맹국들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나?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12번은 확인한 숫자였지만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관님, 즉시 투입 가능한 예비 재고는 PAC-3 기준 약 340발입니다. 현재 소모 속도로는 열흘치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브래들리가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끼어들었습니다. 국방부 국제협력 부차관보 제임스 브래들리. 30년 지기 동기이자 저와 함께 미국 방공 체계의 해외 판매를 주도해온 파트너였죠. 결론부터 말하면 보충은 당장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로키드 마틴 대표이사하고 통화했는데 생산 라인 증설에만 26개월이 걸린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미국의 방공 체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세는 머지않아 소진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바닥나진 않을 거예요. 브래들리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화면 속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일한 저만이 알아볼 수 있는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8시간 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UAE 국방부 차관으로부터였습니다. 4년 전 제가 한국산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화한 이유는 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전화하기 전에 예의상 미국에 먼저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의 긴급 추가 납품을 서울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방공망이 뚫렸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메우게 될 줄은 제 인생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펜타곤 지하 합동작전센터는 잠들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십 명의 분석관과 장교들이 교대 없이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답답했지만 창문을 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2층이었으니까요. 사드 레이더 완파의 후폭풍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요르단 무아카르 기지에서 ANTPY 레이더가 파괴된 것은 단순히 장비 하나가 부서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드 체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겁니다. ANTPY 레이더는 사드의 두뇌이자 눈입니다.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요격 미사일의 정확한 유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눈먼 화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총 8기뿐입니다. 그중 하나가 고철이 됐으니 전 세계 사드 방어 역량의 45%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가 부서졌는데 45%냐고요? 사드 레이더는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방어망에 연쇄적인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세계에 처음으로 알린 것은 국방부에서 28년간 미사일 방어 분야를 분석해온 은퇴 전문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미국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비 하나가 망가진 수준이 아닙니다. 사드 레이더의 부품 정밀도와 제조 공정은 극도로 복잡해서 급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세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을 탄 직후 제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카타르 방공사령부, 쿠웨이트 군참모 총장실, 중동 동맹국들이 일제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의 방공우산에 구멍이 뚫렸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만 요르단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조기경보 레이더도 이란의 공격을 받아 동쪽 면이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상업위성업체가 촬영한 사진에는 레이더 구조물의 손상과 함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쏟아진 엄청난 양의 물이 지면으로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놓은 다층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감시, 장비 두 곳이 불과 며칠 사이에 동시에 무력화된 겁니다. 두 곳이요. 동시에요. 제가 30년간 중동 왕실과 군부에 자랑스럽게 팔아왔던 미국의 철통 방어. 그 철통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제 자존심에도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사드의 눈이 멀어버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패트리어트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패턴은 미국의 방공 체계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소모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값싼 자폭 드론 수십 대를 먼저 보내서 패트리어트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그 틈에 탄도 미사일을 섞어 보내는 방식이었죠. 한 대에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한 발에 58억 원짜리 PAC-3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로 만원짜리를 태우는 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한 비대칭 전략이었죠.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미군 빅토리 기지에서는 매일 밤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자폭 드론대가 기지 상공으로 밀려들고 실랭스 근접 방어 체계가 20mm 기관포를 미친 듯이 퍼부으며 밤하늘에 붉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 사이로 탄도 미사일이 끼어들어 왔고 패트리어트가 쉴 새 없이 발사되었습니다. 매일 밤이요. 매일 밤 그랬습니다. 전쟁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부사령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 현황 보고서를 펼쳐든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숫자를 다시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 세자녀 재고가 나흘 만에 40% 넘게 감소해 있었습니다. MSE 버전의 소모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우디 방공망에 투입된 MSE 재고는 이미 절반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시온 군수 담당 부사장 해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윌리엄 해리슨. 이 사람은 레이시온에서 25년간 패트리어트 사업부를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덩치 좋은 체격에 항상 맞춤 양복을 걸치고 자신감이 온몸에서 흘러넘치는 전형적인 미국 방산 업계의 거물이었죠. 저와는 수백 번의 수출 협상을 함께한 파트너였습니다. 해리슨은 패트리어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해리슨, 상황이 심각해. 중동 전선에서 패트리어트 소모 속도가 예상의 3배야. 긴급 증산이 가능한가? 전화기 너머로 해리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을 알고 지낸 이 남자가 한숨을 쉬는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건, 우리 엘라베마 공장이 풀가동 중이야. 연간 최대 550발이 한계라고 이미 말했잖아. 생산 라인 하나를 더 만들려면 26개월이 필요하고 핵심 부품인 유도 시커의 반도체 등 공급업체가 전 세계에 2곳뿐이야. 긴급 발주를 넣어도 칩 수급에만 8개월이 걸려. 8개월이라고? 전장에서는 일주일에 200발이 넘게 사라지고 있어. 나도 알아, 모건. 나도 알아. 해리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할게. 이건 비공식이야. 오늘 아침에 우리 품질 관리팀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긴급 증상 과정에서 일부 로트의 시커 교정 수치에 편차가 발생했어. 아직 허용 범위 내이긴 한데 전시 상황이라 기준을 완화해서 출하하고 있거든. 품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을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30년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온 미국의 방공 체계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만들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고가 바닥나면 세계 최고도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란은 정규군이 괴멸적 타격을 받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해버린 겁니다. 유조선들의 통행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125달러를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30% 넘게 뛰어오른 겁니다. 백악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석유 관련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었고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군사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미국의 방공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죠. 사우디 국방장관이 직접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물량은 언제 도착합니까? 우리 최대 공항이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폐쇄됐습니다. 사우디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는 걸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사흘 뒤에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국제 언론에 나와서 경고했습니다. 유조선 통행이 2주에서 3주 내로 정상화되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명 소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의 세일즈맨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왔습니다. 전쟁 5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제 사무실에서 중동방공 재고 현황 보고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이리저리 조합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는 줄어들고 보충은 안 되고 사드의 눈은 멀어 있고 미국이 중동에 구축해놓은 방공 우산에 점점 더 큰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보좌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관님, UAE 국방부 차관 알라이안 가카에게서 전화입니다. 아흐메드 알라이안. 4년 전 제가 한국산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결정했다며 5조 원짜리 천궁투 계약을 밀어붙였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었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모건 차관,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알라이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5일간 UAE 영공으로 날아온 이란의 탄도 미사일은 총 186발이 탐지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37발입니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아부다비의 석유시설, 제베랄리 항구가 모두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186발이라니. 작은 나라 하나에 쏟아진 양이 이 정도라면 걸프 지역 전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사일 세례를 받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추가 패트리어트 물량을 요청하시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즉시 공급 가능한 물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모건 차관. 패트리어트를 요청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본능적으로 다음에 올 말이 무엇인지 감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천궁2 요격 미사일의 긴급 추가 납품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의상 미국 측에 먼저 알리는 겁니다.
그 순간 제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명이었습니다. 30년 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격장에서 청력이 조금 손상된 적이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끔 이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잠깐만요. 알라이안 각하. 한국산 체계만으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세를 감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궁2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체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국민의 생명을 맡기시는 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라이안이 끊었습니다. 아니, 끄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모건 차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분함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 5일간 UAE의 하늘을 실제로 지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천궁2입니다. 이미 배치되어 있던 천궁2 포대 2기가 5일 동안 60발 이상을 발사했고 그중 97%를 격추했습니다. 97%입니다. 모건 차관. 패트리어트의 절반 가격으로요. 97%. 그 숫자가 전화기를 통해 귀에 꽂혔을 때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지금 몇 퍼센트라고 하셨습니까? 97%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군 방공사령부가 실시간으로 집계한 실전 데이터입니다. 시험 사격장에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실제로 우리 국민의 머리 위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기록된 수치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보좌관이 문 밖에서 다음 일정을 알려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7%. 그게 사실이라면 세계 방산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숫자였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의 시험장 요격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전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적이 양동 작전을 펼치거나 포화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요격률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UAE 전체 방공 체계의 종합 요격률이 약 88%로 보고된 것을 감안하면 천궁2의 97%는 배치된 모든 방공 체계 중 최상위 성적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절반 가격의 한국산 미사일이 미국산보다 높은 요격률을 실전에서 기록했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30년 경력의 방산 전문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가 잘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40년간 독점해온 중동 방공 시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습니다. 내가 30년간 뭘 한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알라이안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집계 방식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뭔가 부풀려진 숫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펜타곤 내 미사일 방어청 실전 분석팀에 긴급 요청을 넣었습니다. UAE에 배치된 천궁2의 실전 교전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확인해달라고요. 미국이 걸프 지역에 운용하고 있는 정찰 위성과 전자전 자산이 있으니 조차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이 2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찾아온 것은 미사일 방어청의 실전 분석팀장 로버트 첸이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으로 MI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를 받은 수재였죠. 이 사람은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경외. 차관님,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AE 측 발표가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독립 분석 결과는 UAE 발표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뭐라고? 천궁2 포대 2기가 5일간 발사한 요격 미사일은 총 62발입니다. 그중 60발이 목표물을 격추했습니다. 요격률 96.8%입니다. 반올림하면 97%가 맞습니다. 첸이 태블릿을 꺼내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교전 시간, 발사 탄수, 요격 성공과 실패, 목표물 유형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첸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을 동시에 발사하는 복합포와 공격 상황에서 이 요격률이 나왔습니다.
시험장의 단일 표적 요격이 아니라 실전의 다중 위협 환경에서요. 이건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첸, 솔직하게 물어볼게. 패트리어트 PAC-3과 같은 조건에서 이 정도 요격률을 낼 수 있나? 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었고 미국산 무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경력에 좋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차관님, 패트리어트 PAC-3는 훌륭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번 이란전의 전투 환경, 즉 다수의 적가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밀려오는 포화 공격 상황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PAC-3는 히트-투-킬, 직격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방식이죠.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한 발에 하나의 목표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2는 근접 신관을 이용한 파편 확산 방식입니다. 목표물 근처에서 탄두가 폭발하면서 고속 파편을 사방으로 뿌려 넓은 범위의 위협을 동시에 제거합니다. 단일 목표물에 대한 정밀도에서는 PAC-3에 양보하지만 다수의 위협이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 한 발은 약 28억 원입니다. PAC-3가 58억 원, MSE가 78억 원이죠. 같은 예산으로 천궁2는 패트리어트의 2배 이상의 발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화 공격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미사일 방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는 것이니까요. 저는 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분석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28억 원짜리 미사일이 58억 원짜리보다 실전에서 더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것.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조건이 맞았다는 수준으로 넘길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첸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천궁2의 발사 방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패트리어트는 핫 런칭 방식으로 발사관 안에서 추진체가 점화되어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반면 천궁2는 콜드 런칭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사일이 먼저 발사관 밖으로 사출된 뒤 공중에서 추진체가 점화되죠. 그게 왜 중요한가? 발사대의 열 손상이 줄어들어서 재장전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발사 순간에 열 신호가 적어서 발사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낮아지죠. 이란이 발사 화염을 탐지해서 보복 타격을 가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 현재 전장에서 이것은 생존성 면에서 상당한 이점입니다. 첸이 나간 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설파하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국방부 자체의 분석팀이 한국산 무기가 실전에서 미국산보다 나은 성적을 냈다고 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서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산이 미국산보다 낫다. 이 한 줄의 사실이 제 30년 커리어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UAE의 천궁2 긴급 추가 납품 요청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뒤 상황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방위사업 차관이라는 직함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감시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UAE의 요청을 받은 한국 방위사업청이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반나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미국 관료제의 속도를 30년간 경험해왔습니다. 동맹국의 긴급 무기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국방부 검토, 국무부 수출 허가,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2주에서 한 달은 걸립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석 달에서 반년도 흔합니다. 한국은 48시간 만에 추가 요격 미사일 30기의 출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48시간. 이틀입니다.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를 이틀 만에 포장해서 보낸다고. 그건 택배를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정밀한 전자 장비와 추진체가 탑재된 무기입니다.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을 모두 통제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니 수송 경로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LI-GNX-1의 기술진이 72시간 교대 없이 출하 준비를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한 기 한 기의 전자 장비를 최종 점검하고 운송용 특수 컨테이너에 넣고 충격 방지 처리를 하고 항공 수송 규격에 맞춰 포장하는 작업을 밤낮 없이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UAE 공군 소속의 초대형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가 한국에 착륙해서 그 미사일 컨테이너들을 싣고 돌아가는 사진이 군사 전문 매체에 공개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에 그 사진이 떴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송기 화물칸에 정렬되어 있는 거대한 미사일 컨테이너들. 그 위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들이 묘하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브래들리가 제 사무실로 쳐들어온 것은 그 사진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30년 지기 동기이자 미국 방산 해외 판매의 동반자, 국방부 국제협력 부차관보 제임스 브래들리.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모건, 이게 무슨 꼴이야. 우리 동맹국이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한테 무기를 급히 사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브래들리가 제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한국사는 장난감이라고. 실전에서 통할 리가 없다고. 그런데 UAE가 저 장난감을 긴급으로 공수해가고 있어. 미국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브래들리, 장난감이 아니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멈칫했습니다. 30년간 같은 편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다른 소리를 했으니까요. 뭐라고? 장난감이 아니라고 했어. 미사일 방어청 분석팀이 독립적으로 확인했어. 천궁2의 실전 요격률 97%. 우리 PAC-3보다 높아. 가격은 절반이고. 브래들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97%. 한국이 자기네 의회에 보고한 숫자를 그대로 믿는 거야? 모건, 정신 차려. 그건 정치적 숫자야. 실전 데이터가 아니라 자기네 홍보용 숫자라고. 우리 분석팀이 교차 검증했어. 위성 데이터, 전자전 자산 수집 정보, 현지 연락 장교 보고까지 대조한 결과야. 96.8%. 반올림하면 97%가 맞아. 브래들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쩌긴. 사실을 인정하자고.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30년간 해온 게 뭐가 되는 건데?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보고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 추가 물량을 문의했다는 정보. 사우디는 이미 한국산 방공 체계를 일부 운용 중이었지만 이란전의 실전 데이터를 보고 대규모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카타르 국방부가 한국 방산 업체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는 정보. 방공 체계뿐 아니라 요격 드론까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셋째, 쿠웨이트 군 참모총장실에서 한국 국방무관에게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다는 정보.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방공 전문가가 국제군사 학회에서 천궁2의 실전 성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세계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풍부한 방공 전문가 집단. 아이언돔과 데이비드 슬링과 에로우 체계를 운용하면서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실전에서 막아본 나라. 그 나라의 전문가가 한국산 방공 체계를 인정한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 나라가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동시에 한국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중동 방공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국 방산주 시장에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LI-GNX-1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 관련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천궁2의 실전 성공이 대규모 추가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이시온 부사장. 평소 자신감이 넘치던 그의 목소리가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건, 한국발 뉴스 때문에 우리 주가도 영향받고 있어. 투자자들이 물어봐. 패트리어트가 한국산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해?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뭘? 한국이 실전에서 97%를 찍었다고. 우리는 재고가 바닥나서 동맹국한테 줄 미사일도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 해리슨. 전화기 너머에서 해리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끊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저도 같은 기분이었으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는 미사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존심으로는 동맹국의 하늘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재고 부족과 생산 능력의 한계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한국은 48시간 만에 요격 미사일을 포장해서 전장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속도, 가격, 성능, 이 세 가지에서 모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국방부에 첫 출근하던 날. 미국의 무기가 세계를 지킨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가슴이 뜨겁던 그날.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국만이 세계를 지킬 수 있다는 전제가 틀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만에 빠져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천궁2가 97%를 찍은 그 밤, 중동의 하늘 위에서 세계 방산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한국산 방공 체계의 성공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궁2는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전장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의 또 다른 무기가 잠식하고 있다는 보고가 제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천궁2의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 국방부 국제협력실에서 올린 기밀 문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고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천무다연장 로켓 체계 도입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5조 8천억 원 규모의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 5조 8천억 원. 그것도 폴란드입니다. 나토 회원국이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요. 바로 옆에 러시아를 두고 있는 유럽 안보의 최전선이요. 그 나라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사지 않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이마스는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던 또 하나의 미국산 무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지휘소와 탄약고를 정밀 타격하며 전세를 뒤집은 영웅.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한 무기. 각국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구매를 요청했고, 미국 방산업계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납기가 수년씩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납기 문제가 한국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천무 발사대를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합작으로 폴란드 현지에 로켓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정밀 유도 로켓 1만 발 이상을 폴란드 땅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완제품 수입이 아니라 생산 기반 자체를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1만 발이요. 폴란드 공장에서 한국 기술로 만든 로켓 1만 발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르웨이. 2조 9천억 원 규모 계약. 미국의 하이마스와 유럽의 경쟁 체계를 모두 제치고 한국의 천무를 최종 선택. 노르웨이가요. 북해의 석유 부국이자 나토 창립.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미국산과 유럽산을 모두 물리치고 한국산을 골랐다는 겁니다. 에스토니아. 이미 미국산 하이마스 6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화력이 부족하다며 한국산 천무를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 미국산으로 부족한 전력을 한국산으로 메운다. 나토 회원국이. 이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분석관의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다연장 로켓 시장의 구조적 공급 부족,
유럽 자체 개발에 실패. 한국산 체계의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향후 10년 내 다연장 로켓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5% 이상에 도달할 가능성 있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표지를 꾹 눌렀습니다. 마치 그 안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미국의 자리를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나은 점이 뭐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이마스는 실전에서 검증된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아닙니까? 하지만 분석을 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첫째, 탄약의 다양성. 하이마스는 특정 탄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천무는 발사포드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사거리 80km, 유도 로켓부터 160km급 정밀 유도 로켓, 최대 300km에 달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차량으로 단거리부터 준중거리까지 모두 커버하는 겁니다. 둘째, 대함 타격 능력.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천무는 지상 표적뿐 아니라 해상의 적 함정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 기능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마스로는 적 군함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천무는 육상과 해상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복합 타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 어떤 다연장 로켓 체계도 이런 범위의 작전 능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셋째, 가격과 납기. 미국 방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긴 납기와 높은 가격을 한국은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빠른 생산, 합리적 가격, 그리고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보고서를 읽고 난 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의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무기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미국 의회에도 알려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주째 되는 날 저는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중동 반공 상황에 대한 긴급 청문회였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은 의원의 첫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모건 차관, 미국이 40년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온 반공 체계가 이란의 공격에 뚫렸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파괴됐고 패트리어트 재고는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가 메우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의원님, 미국의 반공 체계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생산 능력과 공급 속도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은 그 공백을 빠르게 파고든 것이고, 위원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모건 차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천궁2가 실전에서 97%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간 미국 무기를 팔아온 사람으로서 의회 청문회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투 환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석에서 타자를 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브래들리가 청문회장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가 모두 빠져나간 회색빛 얼굴. 30년 지기 동료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포토맥 강변공원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3월의 워싱턴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강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포토맥 강 위에 반사되어 물 위에 불길이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중동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불길이 타오르고 있겠죠.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요격 미사일이 쏘아올려지고 그 중에는 한국이 만든 미사일도 있을 겁니다. 4,800억짜리 미국산 레이더가 고철이 된 그 전장에서 28억 원짜리 한국산 미사일이 97%의 정확도로 적의 미사일을 산산조각 내고 있을 겁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주가 또 올랐다는 기사.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착공 일정이 확정됐다는 기사. 핀란드와 스웨덴이 한국 방산 체계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기사. 카네기 평화재단이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 기사를 읽다가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가 쓴 분석 기사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지점부터 목표 명중 장면까지 모두 공개한 나라는 러시아와 한국뿐이다. 미국과 중국은 발사 장면만 보여줬을 뿐이다. 러시아와 한국뿐. 미국과 중국도 못한 것을 한국이 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평가. 미사일 기술 강국은 러시아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됐을까? 저는 30년간 한국을 미국 무기의 소비자로만 봐왔습니다. 좋은 고객. 우리가 만든 것을 사가는 나라. 그것이 제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패트리어트를 사오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방공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기술을 도입하되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량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수출하기 시작했고 실전에서 미국산보다 나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전 세계의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국도 러시아 기술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제 패트리어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소수의 클럽의 독자 기술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강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코끝이 차가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캐런, 나 30년 동안 헛짓한 것 같아. 아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30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며 팔았어. 근데 지금 중동에서 미국 방공망이 뚫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메우고 있어. 한국 미사일이 우리 것보다 잘 맞고 있어. 절반 가격으로.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국한테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인정하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 국민의 생명이 문제인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 출근한 저는 국방장관에게 연담을 요청했습니다. 장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한국방위사업청과 긴급협의 채널을 개설해야 합니다. 중동 방공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천궁투와 천무 체계에 대한 공동 운용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산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모건, 자네가 30년간 미국 방공 체계의 최고 세일즈맨이었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런 자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다니. 장관님, 저도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현실은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브래들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모든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치려는 그의 등에 대고 저는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그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사는 장난감이 아니었어. 우리가 틀렸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래들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30년 지기 동료가 보여준 최소한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미국의 수도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중동의 하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요격 미사일이 그것을 막아내고 있을 겁니다. 그 요격 미사일의 상당수는 대한민국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을 때 가장 먼저 그 구멍을 메운 나라. 미국이 재고 부족으로 허덕일 때 48시간 만에 요격 미사일을 전장에 보낸 나라. 절반 가격으로 최고 성능을 증명한 나라.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저 랜달 모건은 미국 방산의 세일즈맨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30년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확실하게 작동하는 무기라는 것을 천궁2의 97%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천무의 유럽 석권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불타는 하늘 위에서 적의 미사일을 산산조각 낸 그 섬광이 세계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K방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방위사업 차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